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참 곱다고 생각했어요. 거실 한편에 놓인 난초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며 반질반질한 잎사귀를 닦아주는 것이 요즘 제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놈 장가 보내고 나니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따금 찾아오는 적막감과 조촐한 화초 몇 개가 전부인 듯 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한물간 배우들이 나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온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할 것 같아 늘 켜놓고 살아요.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곧이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랍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 아들, 우지태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들 뒤로는 뾰로통한 얼굴에 며느리 구현미와 그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는 손주 하준이가 보였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온다는 기별 한 번 없이 자기들 필요할 때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하고도 저를 스스럼 없이 찾아주는 것 같아 그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속내를 너무도 잘 알기에 반가움보다는 한숨부터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왔어? 저는 애써 반가운 기색을 꾸며내며 하준이를 먼저 끌어안았습니다. 올해 7살인 하준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요구할 준비를 마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대뜸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말에 하준이 좀 봐주셔야겠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마치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의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주 당연하고 떳떳한 말투였어요. 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선약이라도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화장을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백화점에 좀 가보려고요. 신상 들어왔다고 해서요. 제 아들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의 말이 곧 법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순간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 쇼핑하겠다고 주말 내내 아이를 늙은 어미에게 맡기겠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니. 제 주말 계획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과 가까운 산에 나들이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봐야 어머니, 그런 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라는 핀잔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알겠다. 데리고 오너라.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체념 섞인 허락이었습니다.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뾰로통했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얄미웠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갑자기 살가운 척 구는 그 가식적인 태도 말이에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최고. 손가락으로 최고 모양까지 만들어 보이는 며느리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아들 지태가 며느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짓을 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드릴 큰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라니. 10수년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들고 오는 과일 상자나 건강식품 세트가 전부였지요.
그것도 늘 자기들 먹을 것까지 계산해서 사오는 것들이었고요.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요. 해외여행.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비행기라는 것도 제주도 갈 때 타본 것이 전부인 제게 해외여행이라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들 지태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아들이 효도 한번 해야지. 이번에 큰맘 먹고 계획했어. 늙은 어미를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땅을 밟아본다는 설렘에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외국의 풍경들, 그곳을 제가 직접 걷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내가 아들 내외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그래도 속정은 있는 아이들인데 오해했나 싶은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돈은 어디서 나서 괜찮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렴.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듯 콧소리를 섞어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비행기 표랑 호텔은 지태 씨가 다 예약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저는 사양하고 아들 내외는 괜찮다며 저를 설득하는 모양새였지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보겠나 싶었어요. 손주 하준이도 할머니랑 비행기 탄다. 신난다. 라며 제 품에 안겨 방방 뛰는데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결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해맑은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가는 거라 경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슬그머니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불길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말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내용이었어요. 항공료랑 숙박 같은 큰 돈은 저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은 가셔서 쓰실 용돈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엄마 아빠 선물도 좀 사드려야 하고 하준이 장난감도 사줘야 하고 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체면이 있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뭉클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비를 제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양가의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면서 정작 여행지에서 필요한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제가 평생 악착같이 모아온 제 노후를 기댈 마지막 보루 같은 그 돈을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철없는 제 아들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맞아, 엄마. 엄마 용돈은 엄마가 챙겨야지. 가서 남들이 보는데 우리 엄마가 돈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 보이면 아들인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우리 기 좀 팍팍 살려줘. 응? 너의 체면. 그놈의 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효도 여행이 아니라 사돈댁의 자신들의 부와 효심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후원자이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을 조연으로 캐스팅된 것이고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의 설렘과 기대가 한꺼번에 역겨움으로 변해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내 들고 나왔지요. 제 이름 김숙정이 선명하게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럼 여행 날짜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용돈 준비 잘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하준이 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그럼 갈게. 준비 잘해. 라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들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어요.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해가며 억척같이 모은 돈이었고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이었으며 제 남은 인생을 기댈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돈을 사돈네 선물값으로 아들 내외의 체면칠에 값으로 써야 한다니요.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가겠다고 대답해버린 것을. 여기서 안 가겠다고 하면 저는 속 좁고 의심 많은 늙은이, 자식의 효심을 몰라주는 고약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분명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 험담을 하고 다닐 테지요. 그 모든 소란을 감당할 자신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속아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여행을 가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아들이 철이 들지도 모른다고, 신락 같은 희망을 애써 붙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행복한 변화가 아닌 지독한 끝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새벽부터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섰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혹시라도 늦어 아들 내외에게 핀잔이라도 들을까 싶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약속된 공항 리무진 정류장으로 나가니 멀리서 훤칠한 사돈 내외와 아들네 식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싸 보이는 최신형 캐리어를 하나씩 끌고 있었어요. 바퀴 달린 가방이 세상에 나온 지가 언젠데 저는 여태껏 이민 가방처럼 커다랗고 낡은 바퀴 없는 가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놈 장가 보낼 때 혼수며 예단이며 무리하느라 정작 제 물건 하나 바꿀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유가 없었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편이 더 맞겠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이리 주세요. 아들 지태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어미를 챙기는구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행동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박살냈습니다. 아들은 제 낡은 가방을 받는 대신 자신이 들고 있던 작고 가벼운 서류 가방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곤 사돈 어른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더군요. 아버님, 이건 제가 끌겠습니다. 편하게 가시죠. 사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허, 사위 덕에 내가 편하구먼이라며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제 며느리 현미는 자기 엄마의 캐리어를 끌며 제잘거리고 있었고요. 졸지에 저와 제 낡은 가방만 덩그러니 남겨진 꼴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태야,
그럼 내 짐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힘 좋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거뜬하시죠? 얼른 오세요. 시간 없어요. 그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돈네와 함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힘이 좋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을 아들은 그저 힘이 좋다는 한마디로 정의해버린 겁니다. 저는 끙 소리를 내며 무거운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제게는 마치 수십 리 길처럼 멀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의 시작부터 저는 그렇게 짐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항공사 카운터 앞에 줄을 서서 표를 끊는데 며느리가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자기들끼리 수속을 밟더군요. 저는 그저 뒤에서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며느리가 제게 와서 비행기 표 한 장을 툭 던져주듯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제 좌석을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5B. 창가도 복도도 아닌 중간 좌석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녀가 앉게 되어 있었고요. 슬쩍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앉아가는 게 아니었니? 그러자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는 비즈니스석이라 저 앞쪽이에요. 어머님 표는 싸게 구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비즈니스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들과 자기 부모는 눕다시피 편하게 가는 자리를 끊고 정작 돈을 대는 저는 옴짝달싹 못하는 비좁은 이코노미석, 그것도 가장 불편한 중간 자리에 구겨져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들이 말한 효도 여행의 실체였어요. 그때 사부인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현미랑 지태서방이 사부인 생각해서 좌석도 편한 대로 다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던데 고맙네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것밖에는요. 제 며느리는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운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님도 좋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 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소품 혹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인형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출국 수속을 밟고 면세점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자기 엄마의 팔짱을 끼고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 가방 어때? 엄마랑 잘 어울리겠다. 내가 사줄게. 사부인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어머, 이걸 어떻게 받아? 비쌀 텐데라면서도 눈은 가방에서 떼지를 못하더군요. 며느리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챙겨온 용돈에서 나갔을 게 불 보듯 뻔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제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태야, 저 가방 많이 비싼 거 아니냐?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에이, 엄마는 장모님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현미도 좋아하고.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와 장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미인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 평소 쓰던 스킨 하나를 사려고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느새 다가와 제 손에서 스킨을 낚아채듯 뺏어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한국 가서 사셔도 되잖아요. 면세점이라고 다 싼 거 아니에요. 돈 아끼셔야죠. 제 돈으로 자기 엄마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면서 제가 제 돈으로 몇만 원짜리 스킨 하나 사는 것은 돈이 아깝다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사돈너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통로로 먼저 들어가 버렸고 저는 긴 줄의 맨 끝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넣고 있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수도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없는 최악의 자리였어요.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 옆자리의 젊은 사람들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앞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너가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겠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치 저 혼자 다른 세상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 내내 승무원들이 제게 와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제 자식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만치 앞에서 쾌적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내외와 사돈너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밤새 좁은 좌석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온 저를 향한 첫마디가 고작 타박이라니. 저는 아무 대꾸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로 가는 벤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여행의 설렘을 이야기하며 제잘거렸지만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을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호텔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로비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호텔 좋죠? 제가 일부러 좋은 데로 예약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호텔 직원이 와서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직원을 따라 구석진 복도를 한참이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 앞에서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은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창문에서는 맞은편 건물의 벽돌 담벼락만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는 퀴퀴한 냄새까지 났고요. 며느리가 말한 좋은 호텔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지 저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침대인지 소파인지 분간이 안 가는 낡은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짐을 풀 기운도 없었어요. 쿵, 쿵,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 낯선 방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제 돈으로 온 여행에서 저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켜 로비로 내려가니
이미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태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잠 잤네? 피곤했나 봐. 얼른 와서 뭐라도 먹어. 그 목소리에는 어젯밤 저를 가장 후미진 방에 밀어넣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 간단히 빵 몇 조각만 집어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오늘의 일정을 발표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이랑 중앙광장에 갈 거예요.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곳이에요. 역시나 여행의 목적은 관광이나 휴식이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광장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제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찍어주세요. 저기 분수대 앞에서요. 길어 보이게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시는 거 알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용 사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며느리와 사돈 부부, 아들과 사돈 어른, 네 사람이 다 같이 수십 가지의 조합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머님, 눈 감았잖아요. 이건 구도가 이상해요. 다시요. 제 얼굴 너무 크게 나왔어요. 다시 찍어주세요. 라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쭈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들의 사진 촬영이 끝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같이 한 장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으로. 그러자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알았어요. 빨리 서보세요. 그리곤 제게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는 대충 셔터를 한번 누르고 돌려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얼굴은 반쯤 잘려있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이 이상하게라고 말하려 하자 며느리는 어머님, 원래 사진은 실물보다 못 나오는 거예요 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이번에는 손주 하준이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칭얼거리자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예쁜 카페를 찾아가겠다며 제게 아이를 떠맡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저기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있을게요. 하준이 좀 보고 계세요. 저희 사진 찍는데 방해되잖아요. 결국 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시끄러운 광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이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비둘기를 쫓아다니는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 멀리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아들 내외와 사돈 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국 땅까지 원정훈 보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들이 지정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온통 꼬부랑 글씨라 무엇 하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자 며느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시켜주는 거 드세요. 어차피 봐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혹시라도 향이 강한 음식은 못 먹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이랑 김치 같은 한식이 좋은데 근처에 없으려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경멸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이 비싼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무슨 김치를 찾으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발.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김치만 찾을 거야? 글로벌 시대에 좀 맞게 살아봐.
여기 음식 맛있어. 사돈네는 그 모습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음식은 보기에도 생소하고 이상한 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한 입 먹어보았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거의 굶다시피 포크만 깨작거리다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거의 다 남긴 것을 보고도 아들 내외는 괜찮으냐고 묻기는커녕 입맛이 까다로워서 큰일이야라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은 며느리와 사부인의 천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서 받은 돈으로 사부인에게 값비싼 스카프며 화장품이며 옷가지를 척척 사서 안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부인은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하네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고 제 아들 지태는 옆에서 장모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라며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한가게에서 작고 예쁜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제 오랜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요. 제가 그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자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뭐하러 사세요? 한국 시장 가면 널려 있는 걸. 돈 아깝게 왜 그러세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란다. 너의 돈이 아니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반격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어머님 돈이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제가 다 어머님 아껴드리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중에 돈 없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돈이 내 돈이라니. 이토록 뻔뻔하고 염치 없는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니요. 제 아들 지태는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엄마 현미 말이 맞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나 사업할 때 보태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돈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작은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네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다른 가게의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돈은 제가 냈지만 쇼핑백은 모두 사돈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마음도 손도 모두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의 화려한 쇼핑센터 한복판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의 둘째 날 저는 제 존재 가치가 그들에게 무엇인지 처절하게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의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며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설움과 굴욕감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부인이 와인을 따르다가 손을 헛디뎌 제 하얀 블라우스 위로 붉은 와인을 왈칵 쏟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 여행을 위해 특별히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어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제 앞가슴은 순식간에 붉은 얼룩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어머나 이걸 어쩐다니라며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내 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며느리 현미가 되려 저를 타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좀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 옷 비싼 건데 얼룩지면 어떡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와인을 쏟은 것은 사부인인데 왜 저를 나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이 잔을 너무 가까이 두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건 명백한 뒤집어 씌우기였습니다. 잘못은 자신의 엄마가 해놓고 그 책임을 전부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아내의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옷 다 버렸네. 에이, 분위기 망치게.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이토록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들고 뻔뻔하게 잘못을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인을 쏟은 건 사부인이신데 왜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거니? 제 차가운 음성에 레스토랑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돈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제게서 그런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다시 도끼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어른이 실수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정말 저희를 난처하게 만드시네요. 난처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무례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호텔로 걸어가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단히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이마라도 한번 짚어주리라, 며느리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역시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희 이제 나가봐야 하는데. 제 아들 지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구나. 오늘은 호텔에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자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이 쇼핑하기 제일 좋은 날인데 어머님 때문에 일정 다 꼬이게 생겼잖아요. 여행 와서까지 아프고 그러세요? 마치 제가 일부러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픈 어미에 대한 걱정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함께 여행 온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주는 귀찮은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 탁자에
약 2알을 툭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약 먹고 푹 쉬고 있어. 우리는 나갔다 올게. 저녁 때 봐. 그리곤 그들은 정말로 저를 혼자 남겨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서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식에게 짐짝 취급까지 당하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열에 들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창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갈증이 심해 물이라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방은 스위트룸 옆에 붙어 있는 커넥팅 룸의 작은 쪽 방이었는데 얇은 벽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방에서 파티라도 벌이는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서는 안 될 하지만 들었어야만 했던 그들의 진심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 정말. 어머니는 그냥 돈 내는 지갑 겸 하준이 봄으로 데려온 거지, 뭐. 저렇게 아프다고 누워버리니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 제 며느리 구연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부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현미가 아주 똑똑해. 시어머니 돈으로 이렇게 공짜 여행도 하고 명품 가방도 사고 아주 야무져.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제 아들 우지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현미가 원래 야무지잖아요, 장모님. 우리 엄마는 돈 모아둬서 뭐해요. 이럴 때 아들 위해서 팍팍 써야지. 안 그래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마지막 희망, 마지막 정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엄마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나오는 기계, 자신과 자신의 처갓집을 위해 희생해야 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아주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더 이상은 저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옆방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열에 들떴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뿐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엄마라는 이름의 굴레, 희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그 순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행이 제게는 아주 값비싼 깨달음을 준 셈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의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그것이 이 굴욕적인 여행에 대한 제 대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젯밤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열과 몸살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는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며칠간의 초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결연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김숙정, 오늘부터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로비에 내려가니 아들 내외와 사돈너가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모두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특히 며느리 현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알아누웠던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으니 혹시 자기들의 대화를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스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가식적인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아주 개운하다. 역시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몸도 건강해지나 봐. 제 말의 속뜻을 알 리 없는 그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태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금세 흥미를 잃고 자기 앞에 소시지를 포크로 찍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구경은 해야지. 그들에게 제 건강은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러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셔터를 눌러주었고 사돈너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런 변화를 드디어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냉대와 무시에 상처받은 늙은 시어머니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덕분에 그들은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며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들을 제 인생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이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은행 업무, 서류 정리, 주변인 통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여전히 제 자리는 닭장 같은 이코노미석의 중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지요. 저 앞쪽 비즈니스석에서 들려올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법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제 아들 우지태와 며느리 구현미를 세웠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어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제게 저지른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어미의 희생을 당연시한 오만의 죄. 둘째, 효도를 빌미로 어미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탐욕의 죄. 셋째, 어미의 인격을 무시하고 짐꾼과 보모로 취급한 모욕의 죄. 넷째, 아픈 어미를 버려두고 자신들의 쾌락을 좇은 유기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를 돈지갑 취급하며 그 인격을 말살하려 한 존속살의 미수의 죄. 제 마음속 법정에서 저는 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길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이 판결을 수십 번이고 되새기며 제 결심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국할 때의 저와 입국할 때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피곤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짐 이리 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낡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 짐은 이제 제가 직접 져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어요. 됐다. 너희는 사돈들 잘 모셔드리고 너희 집으로 바로 가거라. 그래도 엄마, 혼자 가기 무겁잖아. 내가 아직 이 정도 짐 하나 못 끌 것 같으냐? 어서 가보거라. 제 목소리에는 그들이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눈빛을 본 아들은 잠시 움찔하더니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공항버스가 아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제부터 제 시간과 안락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가 아니라 제가 탈출해야 할 감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불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제 인생의 모든 권리 증서를 꺼냈습니다. 아들 내 전세 계약서, 땅 문서, 통장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 증서까지 그것들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장 가득한 옷들 중에서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산 옷 몇 벌과 속옷만을 골라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준 옷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준 것은 옷이 아니라 모욕이었으니까요. 화장대 위 며느리가 쓰다 남은 샘플이나 유행 지난 립스틱들을 던져준 것들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거실이며 부엌이며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관리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의 부모님 사진과 까까머리 여고생이었던 제 모습, 그리고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의 풋풋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하준이의 사진은 단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추억 속에서도 지워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짐을 모두 챙기고 저는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디지털 도어록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이나 아들의 생일 같은 의미가 담긴 숫자가 아닌 원주율의 뒷자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의 조합을 눌렀습니다. 이제 이 문은 그 어떤 추억으로도 열 수 없는 완벽한 벽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예약해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새로 갖춰진 오피스텔은 낡고 거대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아들 내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행에 제 모든 자산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로 가 미련 없이
제 옛 번호를 없애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얽매였던 번호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날아갈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받고 주소록에 제 소중한 친구 3명의 이름만을 저장했습니다. 나 숙정이야. 이제부터 이 번호로 연락 줘. 짧은 문자를 보내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 실감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더 이상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모든 불빛 속에서 저만의 빛을 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며칠은 꿈결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서점에 들러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지 혹은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해줄까 하는 생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올가매던 의무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토록 달콤한 일인 줄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연락 시도는 예상했던 대로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새로 산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내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오피스텔은 완벽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저는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듯 아들네 집 풍경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미는 아마 소파와 한몸이 되어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신상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주말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떠올랐겠지요. 바로 하준이 처리 문제였습니다. 귀찮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제 옛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다른 손으로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말하려 했겠지요. 어머님, 저예요. 내일 오전에 하준이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다정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감정 없는 기계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현미는 분명 미간을 찌푸렸을 겁니다. 뭐야? 처음에는 통신장애나 혹은 제가 요금을 미납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아, 정말. 이 늙은이가 제때 요금도 안 내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투덜거리며 남편인 지태에게 짜증을 냈을 겁니다. 자기야, 당신 어머니 전화가 안 돼.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고. 주말에 하준이 맡겨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정말. 제 아들 지태 역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이상하네.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똑같은 기계음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갸웃거렸겠지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아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불평과 짜증뿐이었을 테지요. 진짜 폭풍은 그 다음 그들의 돈줄이 막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여행지에서 제 돈으로 샀던 가방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했을 겁니다. 우아하게 카드를 내밀었을 때 점원의 고객님,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가 아니라 정지된 카드입니다라는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겠지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수치심. 며느리는 화장실로 달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내 카드까지 막아버렸어.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를 아주 거지로 만들 작정이야. 그제야 아들 내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것은 의도된 단절이자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하준이를 차에 태우고 제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불평을 잠자코 들어주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겠지요. 그들의 당황과 분노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익숙하게 누른 비밀번호는 계속해서 오류음을 냈고 그들의 손바닥은 문을 두드리다 못해 벌개졌을 겁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상상하며 조용히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차의 향기가 제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 새로운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제 옛 아파트 바로 아랫집에 사는 동생, 순영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순영이에게만은 미리 귀띔을 해두었던 참이었습니다. 언니, 나 순영이야. 지금 언니네 집 앞에 난리가 났어. 언니 아들이 와서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있어. 이웃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순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순영아.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 지쳐서 갈 거야. 혹시라도 나에 대해 물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해줘.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고 있다는 하준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아이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려 한 아들 내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접적인 공격이 막히자 그들의 다음 수순은 교활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주변인들을 동원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제 주장을 정신 나간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해 결국 제가 기댈 곳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만들려는 속셈이었겠지요. 며칠 뒤 평화로운 오후를 깨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오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의 쾌활함 대신 잔뜩 격앙된 오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숙정아, 너 지금 앉아있으면 그대로 앉아서 듣고 서 있으면 어디 좀 기대서 들어. 내가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혈압이 오를 지경이야. 오키의 흥분한 목소리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희 아들 지태한테서 전화가 왔어. 웬일로 그놈 이름이 내 핸드폰에 뜨나 싶어서 받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가관도 아니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놈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오키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모,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하고 훌쩍이는데 처음에는 내가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냉정하게 나도 숙정이 연락 못 받은 지 꽤 됐다고 쏘아붙였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둘러대는 줄 알아? 오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모, 사실 저희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저희를 자꾸 타박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저희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혼자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떡해요. 이모가 혹시라도 연락 닿으면 저희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제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기 대상감이야. 너를 아주 완벽하게 정신 나간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더라니까. 자기는 눈물로 엄마를 찾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야. 오키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 제 아들이라는 작자가 생각해낸 것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늙은 어미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모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잔인한 프레임. 제가 여행지에서 겪었던 모든 굴욕과 모멸은 이제 치매 환자의 망상이 되고 자신들의 불효와 무례함은 치매 걸린 엄마를 돌보는 자식들의 고충으로 둔갑하게 될 터였습니다. 참으로 편리하고도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서 돈과 노동력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진실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괜찮아. 너무 화내지 마. 그럴 줄 알았어. 예상했던 일이야. 제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오키가 더 답답해했습니다. 숙정아, 이게 괜찮을 일이야? 걔가 지금 너를... 내가 그놈한테 전화해서 당장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너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고 한바탕 쏘아붙여줄까? 친구의 의로운 분노가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키야. 절대 그러지 마. 지금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짜놓은 각본에 놀아나는 배우가 될 뿐이야.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건 내 반응이거든. 내가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어떻게든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야 것 봐라.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상하지 않냐고 떠들고 다닐 테니까. 나는 지금 철저하게 없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해. 그래야 놈들이 발 디딜 곳 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러니 너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해줘. 부탁할게. 제 단호한 설득에 오키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방금 전까지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사실은 제 결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홧김에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사는 이기심과 거짓의 왕국에서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 수많은 불빛들을 보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독립적인 우주이듯 나 역시 저들과 동등한 나만의 우주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더 이상 도망쳐 숨은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나만의 대사관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이제 저는 더 이상 길 잃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제 길을 밝히는 단단한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저는 제 삶의 궤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발악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일 테니까요. 저는 제가 그들 없이도 얼마나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김숙정이라는 잊혔던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 3학년 5반 김숙정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반가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장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고 며칠 뒤 명동의 한 찻집은 순식간에 40년 전의 여고 교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숙정이, 너 얼굴은 그대로인데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눈빛에 그늘이 졌어. 그러게 말이야. 지태 엄마 하준이 할머니로만 살았지. 김숙정으로 살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친구들 앞에서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청춘, 며느리의 모진 말들, 그리고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던 지옥 같았던 해외여행 이야기까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 등이라도 쓸어줄 듯 안타까워했고 때로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당장 연 끊고 너 인생 살아, 숙정아. 맞아. 우리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해. 애들 다 키워놨으면 됐지. 언제까지 걔들 종노릇을 하고 살 거야. 친구들의 따뜻하고 거침없는 지지에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을 슬픔과 분노가 함께 나누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잃어버린 청춘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한 곳은 동네 문화센터의 도예교실이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축축하고 차가운 흙을 만지는 감촉은 생소했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 춤을 추는 흙덩이를 감당하지 못해 몇 번이고 주저앉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흙의 중심을 잡고 제 손길에 따라 흙덩이가 솟아올라 그릇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제게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흙을 빚으며 마치 제 인생을 새로 빚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하지만 오롯이 제 힘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찻잔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그 찻잔은 제게 나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는 제 비상금, 남편이 남긴 경기도의 작은 임야를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여자는 자고로 기댈 수 있는 자기 땅 한 조각은 있어야 한다며 제게 물려주신 저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 아이의 성정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업 자금이니 뭐니 하며 팔아치우라고 닥달했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땅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주변 지역의 개발 붐이 일어 잊고 있던 땅은 제 상상보다 훨씬 큰 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평생 통장에 찍혀본 적 없는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유였고 제 존엄이었으며 제 남은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스위스로 떠나는 열흘짜리 여행 상품을 예약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1등석 국적기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스위트룸으로만 이루어진 상품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친 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굴욕으로 가득 찼던 지난 여행의 악몽을 완벽한 행복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쯤 제 결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찾아왔습니다. 아랫집 동생 순영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지태 씨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붙잡고는 하준이가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이 사진을 언니께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문자와 함께 전송된 사진 속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듯한 하준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예쁜 강아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아이의 슬픈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에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연민과 죄책감을 자극해 저를 다시 굴복시키려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준이의 사진을 확대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슬퍼 보였지만 그 뒤편으로 보이는 아들네 집 거실은 어지럽고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없으니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것이겠지요. 그들은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무급 가사도우미와 보모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단호하게 사진과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순영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영아, 마음 써줘서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연락 내게 전달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나는 괜찮아. 아주 잘 지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여행 가방에 붙일 이름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써넣었습니다. 김, 수, 정.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한 제 이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만년설처럼 제 마음은 이제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스위스로 떠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워가던 어느 날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의 발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를 부정하고 고립시키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저를 다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온갖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첫 번째 연락은 제 시동생, 그러니까 지태의 작은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던 그와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지태를 얼마나 오냐오냐 키우셨으면 걔가 지금 형수님 하나 찾겠다고 생업도 전폐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걸 아세요? 며느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당장 지태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다 형수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했습니다. 제 사정은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그 편협함. 제 아들이 그에게 달려가 얼마나 눈물 콧물을 짜며 저를 침에 걸린 철없는 늙은 엄마로
자신을 가출한 엄마를 찾아 헤매는 효자 아들로 둔갑시켰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말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도련님께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냉랭한 대답에 시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형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와의 인연도 오늘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미련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미국에 사는 시누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시동생의 그것과 대동소이했지만 훨씬 더 감정적이고 교묘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현미한테 들으니 언니가 요즘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신다면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집을 나가셨다는데 지태가 엄마 걱정에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새운대. 오죽하면 내가 비행기표 끊고 한국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 제발 지태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오빠 생각해서라도 마음 푸시고 집으로 돌아가. 응?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은 남편까지 팔아가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각본에 대사를 얹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메시지를 삭제하고 시누이의 번호 역시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을 동원한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통화가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사위랑 딸내미가 사부인 걱정에 애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저를 찾아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상황을 자기들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부인, 내가 사부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 현미가 아직 철이 없어서 말실수도 하고 행동이 서투를 때도 있지요. 그래도 어미인데 사부인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애들 피를 말리는 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입니까? 애들 일은 어른들이 나서서 잘 중재하고 풀어야지요. 그러니 일단 우리 집에라도 와서 이야기 좀 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철없는 자기 딸에게 잠시 있었던 실수일 뿐이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제가 속 좁고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른인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는 시혜적인 태도까지. 저는 그 긴 연설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부인,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게 연락하실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끝으로 저는 사부인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지체 없이 차단했습니다. 아마 수화기 저편에서 사부인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무례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리고 있겠지요.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연락이 차단당하고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제 아들 지태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도예교실에서 막 만든 찻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에 절어 지냈는지 퀭한 눈의 수염은 거뭇거뭇하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모습의 제 아들 우지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내기 위해 제 친구 오키의 뒤를 밟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있어? 당장 나랑 집에 가.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목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공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친구 오키와 영자가 놀라 달려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 어머니한테 손 떼지 못해.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하지만 아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제게 악을 썼습니다. 다들 비켜. 우리 집안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 순순히 나랑 같이 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아빠 얼굴에 먹칠할 거야.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는 아들의 모습에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끌어모아 그의 뺨을 향해 제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아들의 뺨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맞은 곳을 감싸주지도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미에게 맞아보았다는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방 안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제 손바닥은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는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제게 악을 썼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지금 나쳤어? 어떻게 아들인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알려주어야겠다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크지만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냐고?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지태야? 제 목소리는 공방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미의 평생 소원이었던 해외여행 보내준다며 데려가서는 공항에서부터 이 어미를 짐꾼 취급한 건 벌써 잊었느냐? 너의 장인 장모님 짐은 너가 직접 챙겨 끌면서 이 늙은 어미의 무거운 가방은 힘 좋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한 건 기억이 안 나?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네 장모님한테 척척 사주면서 이 어미가 몇만 원짜리 스킨 하나 사려는 건 돈 아깝다며 가로챈 건 누구였지? 너희는 비즈니스석에 누워서 가고 이 어미는 닭장 같은 이코노미석 중간 자리에 구겨져서 밤새 뜬 눈으로 날아온 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니?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은 경악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나를 사진사로 지 아들 부모로 부려먹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억지로 먹다 체한 어미를 촌스럽다며 타박한 건 나들이었어. 심지어 내가 아파서 알아누웠을 때 너희는 걱정은커녕 일정 망친다며 나를 짐짝 취급하고 약 2알 던져주고는 너희끼리 놀러 나갔지. 그것도 벌써 잊었니, 우지태? 제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궁금해. 그날 밤 내가 아파서 누워있던 호텔 방벽 너머로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돈 내는 지갑 겸 보모로 데려온 것뿐이라는 내 아내의 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며 우리 엄마는 돈 모아 뭐해. 아들 위해 써야지라며 웃던 너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이제 알겠니? 내가 왜 이러는지. 제 말이 끝나자 공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도망치듯 공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숙정아, 잘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그들의 위로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지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와 만나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할 이야기가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장소로 나오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간의 소동에 지쳐 결국 땅판 돈의 일부라도 떼어주려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며느리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2사람 앞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이 유산 상속 증서나 재산 증여 계약서쯤 될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2사람은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역서. 변호사가 서류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서류는 의뢰인 김숙정님께서 지난 15년간 아들 우지태, 며느리 구현미 씨에게 증여 혹은
대여한 금전적 내역과 무상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내역서입니다.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걸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회 통념상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원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명백한 반환 요구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역을 읊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및 유학자금, 결혼 당시 지원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수억 원, 자동차 구매 비용, 수시로 보태주었던 생활비 내역, 그리고 지난 7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손주 양육 노동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까지 모든 항목이 날짜와 금액, 그리고 증빙 자료와 함께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이 내역서에 적힌 돈을 앞으로 10년간 분할해서 갚든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전셋집에서 당장 나가든가 하나를 선택하렴.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 역시 너희의 어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야.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치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절규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회색빛 도시의 하늘이 이상하게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마지막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제 삶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제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한 이름 모를 행인일 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의 꿈이었던 스위스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옆에는 낡고 무거운 이민 가방 대신 반짝이는 새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취향대로 고른 예쁜 가방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1등석 전용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을 때 저는 지난 여행의 악몽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짐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귀빈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항공사 직원의 극진한 태도에 어색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당연한 대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제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키만한 공간이 온전히 저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의자는 침대처럼 셔츠 펴졌고 제 앞에는 커다란 스크린과 함께 고급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제게 담요를 덮어주며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김숙정 여사님이라고 상냥하게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그 호칭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난날의 저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제 인생을 걸었던 어리석은 엄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던 초라한 시어머니, 손주의 재롱에 모든 서름을 잊으려 했던 가여운 할머니, 그 모든 김숙정은 이제 저 구름 아래에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기내식을 먹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니 어느새 추리이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알프스의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약해둔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방은 창문을 열면 인터라켄의 푸른 호수와 융프라우의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제가 머물렀던 벽돌 담벼락만 보이던 퀴퀴한 방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 같았던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천국 같은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여행 내내 저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침에는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에 올라 눈부신 설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오후에는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치즈 퐁듀를 먹고 제가 사고 싶은 예쁜 스위스 시계를 샀습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를 제 손목에 채우며 저는 이제 제 남은 시간의 주인은 온전히 저 자신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사진사가 되어야 했던 저는 이제 제 카메라에 아름다운 풍경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 어떤 사진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장엄하고 평화로운 자연만이 존재할 뿐이었지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루체른의 카펠교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엽서를 썼습니다. 수신인은 제 친구 오키와 영자, 그리고 순영이었습니다. 엽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너희가 없었다면 이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돌아가서 만나자. 열흘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서울의 번잡한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로 경기도 양평의 강이 보이는 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손수 텃밭을 가꾸고 예쁜 꽃들을 심으며 소일하는 삶.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텃밭의 고추 잠자리들이 제 할 일을 마쳐갈 무렵이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제 작은 집으로 소중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오키와 영자, 그리고 순영이. 우리는 제가 손수 빚어 구워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삐뚤빼뚤한 그릇들 위에 제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채소들로 버무린 샐러드와 구수한 들깨, 수제비를 차려놓고 소녀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매달린 주홍빛 감들이 우리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적막함이나 쓸쓸한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온기와 정겨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즐거운 수다가 오가던 중 오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듯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숙정아, 이런 말 너 있는 앞에서 꺼내야 하나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희 아들, 지태 말이야.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탁의 공기가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말없이 오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제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키는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너가 변호사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 받고도 설마 친엄마가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냐면서 끝까지 버텼나 봐. 그러다 결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딱지가 대문짝만하게 붙고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 짖고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밤중에 부랴부랴 이삿짐 차 불러서 나갔다고 하더라. 영자가 옆에서 어휴 꼴 좋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오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변두리에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데 사는 꼴이 말이 아니래. 그 며느리 현미라는 애는 돈줄 끊기니까 바로 본색이 드러나서 매일같이 남편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야. 당신 엄마 하나 구슬리지 못해서 이 꼴로 만들었냐고 소리 지르고 며칠 전에는 지태 씨 노트북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 신용카드 빚 독촉 때문에 싸우다가 그랬다나 봐.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돈 때문에 추하게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인 것처럼 서로를 위하고 감싸주던 그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국 돈이라는 접착제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태 씨도 자존심은 있어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는 물건 부수고 그러다 보니 둘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날이 더 많다고. 하준이는 그 꼴 보고 무서워서 매일 밤 경기를 일으킨다지 뭐야. 결국 얼마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내 만회하고 크게 한판 붙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사돈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지태 씨 빚 문제까지 자기들한테 넘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딸내미한테 그런 남자랑은 끝내라면서 등을 돌렸다고 하고. 친구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저 깊은 곳에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며느리에 대한 고소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 어떤 감정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안쓰럽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본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불행을 전해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에 당연하게 놓여있던 결과일 뿐.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오래된 이치가 그들의 삶을 통해 서늘하게 증명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제가 직접 만든 투박한 찻잔의 향긋한 국화차를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인생은 이제 그 아이들 몫이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야. 스스로 선택한 삶의 무게는 스스로 짊어져야지.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 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 제 말에 친구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안도와 격려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음에는 따뜻한 스페인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 내년 봄에는 텃밭에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더 심어보자.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자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 집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친구들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습니다. 요란했던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고 집 주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천천히 강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잔잔한 강물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보랏빛, 주황빛이 뒤섞인 하늘은 마치 거대한 유화작품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은 그 모든 빛을 제품에 안은 채 소리 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강물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고생했다, 숙정아. 참으로 긴 시간을 돌아왔구나. 이제 정말 괜찮다. 저는 제 손목에 채워진 스위스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유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귀에 가까이 대자 째깍 째깍하는 작지만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시간에 저를 맞추기 위해 보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칸 한 칸 제 의지대로 나아가는 제 인생의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 김숙정만을 위한 시간으로. 저는 제2의 인생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내던져준 그 지옥 같았던 사돈과의 여행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 잔인했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맑고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